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창조와 자기 표현 나왔죠? 네. 볼게요. 여기는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여러분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자, 창조와 자기 표현,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거기 볼게요. 창의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냐? 독창적이라는 뜻이에요. 독창적인. 창의적이 헷갈리면 독창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는 뭐 건너뛰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찾으셨죠? 이를테면 봄이 온다. 상투적인 문장을 내가 겨울을 지나 봄을 향해 살아가고 있으므로 내가 봄에게 간다. 이런 식으로. 봄이 되었다보다는 봄이 왔다. 봄이 왔다보다는 봄이 솟아났다.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런 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미국에 이 뉴욕 쪽에 있었는데 그 어떤 거린이죠. 거린 맹인이 뭡니까? I'm blind. 이 쓴 거예요. 뭐예요? 나는 맹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깡통을 들고 돈 좀 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깡통을 들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늘까요, 안 늘까요? 그렇죠. 아니, 늦긴 늦죠. 물론 늦긴 늦는데 별로 안 넣어요. 나는 맹인이다. 근데 나중에 어떤 유명한 시인이 이걸 보고 이 편말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Spring is coming, but I can't see it. 봄은 오는데 나는 봄을 볼 수 없어요. 이게 더 멋있어요. I'm blind이라고 있어요. 이거 진짜 싫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진짜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게 뭐 한 5분도 안 돼서 그냥 꽉 차버린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봄은 오는데 되게 애틋하잖아요. 봄은 오는데 봄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상수의 상수. 그렇죠. 그렇죠. 상수라고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의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세요. 182쪽. 거기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 창의적 사고 기능으로는 자, 여기서도 이제 이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 창의적 사고 기능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들 수 있다. 거기다 1, 2, 3, 4를 좀 매겨해 주세요. 지금 182쪽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자, 창의적 사고의 기능은 1번 유창성이에요. 아주 유창하게 하는 거, 플루언시. 자, 2번 융통성, 플렉서빌리티. 우리 뭐 일본은 유도리가 있다 그렇게 쓰잖아요. 융통성, 유도리라고. 융통성. 세 번째 독창성, 오리지널리티. 네 번째 정교성. 나오죠? 일레보레이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유창성 이 네 가지. 창의적, 이것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 창의적 사고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 창의적 사고는 유창성이다. 그래서 유창성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 아이디어. 이걸 유창성이에요. 융통성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법을 추구하는 거. 융통성이 있어야 되니까. 또 독창성은 사고의 새로움. 이건 쉽죠. 정교성은 생각의 결과를 정교하게 다듬는 거. 이런 거라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창성과 융통성과 그다음에 독창성과 정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에 있다. 뭐 그런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자, 개성과 표현 184쪽. 개성과 표현. 자,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성 그 184쪽에 보면 그래서 이 개성이라는 게 이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고향을 소재로 쓴 글이 있대요. 그 고향을 소재로 쓴 글 여기 밑에 꼭 설명이 나왔어요. 나의 고향은 강원도 산골이고 춘천군 여기에 떡시루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김유정에 보면 여러분 혹시 김유정 문학관은 가보셨겠죠. 근데 그 옆에 마을 중에 뭐가 있냐면요. 신례마을 가보셨어요? 이 김유정 문학관 옆에 있는 마을을 신례마을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신례냐면 떡시루 있죠. 떡시루 있잖아요. 그 문학관 옆에 이렇게 생겨있는 마을을 시루라고 하는데 이게 신례마을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김유정 문학관 가면 꼭 가보세요. 그래서 이게 김유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김유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김유정이 상당히 글을 잘 쓰죠.
봄봄 동백꽃. 그래서 김유정의 소설에 보면 항상 나오는 애가 점순이. 맞죠? 김유정의 봄봄이나 동백꽃. 그래서 그 춘천에 가면 점순이네 닭갈비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정말 유명해요. 왜냐면 김유정이 유명하니까. 제가 그 스위스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막 뭡니까? 스위스가 오스트리아를 가보면 그 모차르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모차르트. 그래서 모차르트 생가 뭐 해가지고 뭐 사탕부터 시작해갖고 안 파는 게 없어요. 모차르트가 들어간. 그래서 춘천에 가면 또 이 김유정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김유정의 글이 분위기가 다르다. 185쪽이 나오죠. 강원도 산골이라서 저의 기능도 막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걸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김유정의 글 자체가 상당히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글을 썼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여러분 뭐 국문학 공부하시는 거 아니니까 김유정의 자기의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글을 썼다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86쪽. 그래서 글을 이제 쓸 때는 이렇게 단어의 발견, 새로운 활용 이렇게 써놨죠. 글을 쓸 때는 어떤 단어를 좀 새롭게 이렇게 그 활용을 해서 뭔가를 쓰는 것이 좋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이 아닌 또 다른 관점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글을 쓸 때. 그래서 거기 그 187쪽에 보면 불의 속성, 뜨겁다, 어둠을 밝힌다, 붉은색이다. 이건 다 불의 속성이잖아요.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근데 불의 속성을 염두에 둔 의인화된 표현. 의인화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의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한다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그걸 의인화라고. 이건 이제 국문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자, 그래서 성난불은 잔인하다. 격정적인 불이 나를 덮친다. 보세요. 불이 나를 덮친다. 불이 사람을 덮친다. 이런 것도 의인화죠. 사물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의인화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를 넘기면 힘있고 간결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되게 힘있고 간결하게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여기 보면 달밤, 뭐 날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달이 몹시 맑은 밤이었다가 일반인이 쉽게 구사하는 문장인데 그런 상투성을 거부하고 어느 날 밤이었다와 달이 몹시 밝았다로 문장을 나눠서 간결하면서도 안정감을 준다. 뭐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간결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길게 쓰는 거 뭐라고 하죠? 만연체라는 게 있어요. 만연체. 길게 쓰는 거, 글을 이렇게 길게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 수업의 3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엄청 길어요. 만연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잠이 안 와서 죽겠다 하면 영상 수업의 3대 책 가지고 펼쳐놓으면 한 2페이지도 안 읽어서 잘. 뭐 다른 거 뭐 약 먹고 수면제 먹고 할 필요도 없어. 우리 너무 기니까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글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결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 간결하게 쓴 게 있고요, 길게 쓴 거 있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문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어떤 작가는 되게 짧게 쓰고 또 어떤 작가는 길게 쓰고 그건 작가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식적인 표현도 뭐 빼고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자, 그다음 다른 걸로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다 일일이 뭐 이야기할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비유와 이미지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좀 설명할 거리가 많아요. 190쪽 비유와 이미지에다가 별 2개 정도. 비유와 이미지. 자, 거기 보면 자, 시인 정윤종의 시 서문탄 두 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가 엄청나게 유명한 시예요. 알고 계십니까? 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여기를 가로를 묶어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가로를 묶어보세요. 만약에 시를 여러분 누가 썼어요?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러면 이거 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시가 안 돼요.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시가 안 된다. 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시가 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어. 참 표현 뭐 있어 안 뭐 있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섬이라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섬. 말 그대로 섬. 두 번째는 어때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돼야 돼요. 되죠?
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돼야 돼요. 되죠. 제가 예전에 2013년도에 홍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막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정말 막 거의 섬이 무너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고 나면 그 홍도라는 섬이 어때요? 되게 뭡니까? 되게 허탈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섬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는 의미의 섬은 이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말돼요? 말 그대로 섬도 있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도 있고 단절도 있어. 근데 만약에 그냥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이 말이 들어감으로써 되게 멋있어진 거고요. 또 하나 멋있는 건 뭐냐면 보세요. 이제 이걸 좀 더 깊이 공부하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시옷자가 계속 연결되죠. 시옷자가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옷이라는 똑같은 어떤 글자들의 연결 이런 것도 이제 이 시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비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91쪽에 보면 191쪽에 네 번째 줄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곧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에 가고 싶다는 것이다. 우리는 섬이란 바닷물로 둘러싸인 땅이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서 막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애매성이다. 애매성, 앰비규어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비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뭐처럼도 되고 뭐뭐승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 있죠. 비유 191쪽에 그 마지막 단락에 비유 찾았어요. 메타포? 네, 메타포. 특별한 자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특별한 의미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단어의 일상적 의미와 연결체로부터 벗어나는 표현 형태. 그래서 이제 비유인데 여기 보면 나오죠. 일상에서 쓰는 꽃처럼 아름다운 소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 세월 같은 표현은 이제 소녀의 아름다움과 소녀의 아름다움과 세월의 빠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흐르는 물처럼 뭐 이렇게 지나갔다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은 새롭지 않은 죽은 비유. 그러니까 죽은 비유라는 건 뭐냐면 상투적인 비유. 여기 죽은 비유에다가 말이 좀 어려운데 상투적인 비유. 그러니까 뭐냐? 너무 뻔한 비유. 너무 뻔한 비유. 이걸 상투적인 비유. 이걸 죽은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식상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상투적인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뭐 나머지는 뭐 다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도 좀 더 참신하게 하는 게 좋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194쪽 관찰과 묘사. 관찰과 묘사. 자, 관찰은 말 그대로 어떠한 상황을 하나하나 잘 따져보고 관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관찰. 볼 관자에 살필 찰자거든요. 관찰이란 말은 뭐냐? 보고 살피는 거예요. 관찰이란 말은 알겠는데 관찰이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잘. 그렇죠? 보고 살피는 게 관찰입니다. 그래서 그 뭐 까마귀가 어떤 까마귀에 대한 성질 이런 걸 살피는 거죠. 거기 저 까마귀를 보자부터 시작해갖고 까마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써놨어요. 그런 것이 이제 관찰인데 자 오른쪽 보세요. 195쪽. 그 일단 1교시는 제가 거기 이제 뭡니까 2장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뒷부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글의 시작은 까마귀는 검다라는 통념에 대한 반격이다. 까마귀는 검다. 그래서 이름도 까마귀다. 까마니까. 그래서 까맣지 않은 것은 까마귀가 아니다. 뭐 이렇게 났죠. 그런 식의 생각이 이어지면 좋은 글이 나올 수 없다. 박지원은 까마귀의 색깔을 관찰해서 달리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상력을 썼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imagin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다. 영어로 imagine. 상상하다. 탤런트 이미지를 상상하다. 이미지라는 게 이미지네이션이잖아요. 이 상상력이 되게 뛰어나야 돼요. 어떤 거에 공부할 때. 이미지네이션.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뭔가를 보는 거. 이게 상상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묘사는 뭐 길게 써놨는데 뭐냐? 사물을 이렇게 써보세요. 묘사는 사물을 그림처럼 표현하는. 사물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림처럼 표현하는. 그걸 묘사라고 해요. 묘사. 그래서 이런 시 같은 데 보면 특히 묘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묘사. 특히 묘사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 한시 있죠. 한시. 한문으로 쓰여진 시에 보면 이 묘사가 엄청나게 잘 들어있어요. 특히 뭐 두보의 시에 보면 뭐 강벽, 조유백, 산청, 화유경 나오거든요. 강이 푸르니, 조유백, 새가 독이고 산청, 화유경,
산이 푸르니 꽃이 불 붙는 듯 하구나. 어때? 그림처럼 표현돼서 안 됐어. 이런 것이 한시의 이런 묘사, 여기 중문과가 다니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시를 공부하면 이런 묘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만큼. 이게 그 두보의 그 시에 이런 나오거든요. 절구시에 강벽, 조유백, 산청하여 이런 것처럼 사물을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 이런 걸 묘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길게 뭐 어쩌고 써놨는데 생생하게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 그걸 이제 묘사라고 해요. 거기 보세요. 그 195쪽이 네 번째 줄에 묘사란 거기 있죠. 네 번째 줄. 지금 여기 있지 않은 어떤 형상, 직접 겪어본 일이 없는 경험, 뭐 여러 가지를 보거나 느끼는 것처럼 표현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보거나 느끼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건 그림처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묘사도 근데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자, 196쪽 넘겨보세요. 설명적 묘사와 암시적 묘사. 이렇게 나눠져요. 설명적 묘사. 그래서 설명적 묘사는 자 다른 걸 건너뛰고요. 네, 두 번째 단락 찾으셨나요? 196쪽. 자, 밑줄 치세요. 대상을 과학적이고 중립적 시각에서 관찰하여 그 결과를 명시적이고 객관적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물리적 대상이라면 형태를 성격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과학적인, 그러니까 설명적 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학적 묘사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설명적 묘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과학적 묘사. 그럼 좀 이해가 쉽지 않나요? 뭔가 과학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슴벌레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사슴벌레의 수컷의 길이가 몇 센치냐 이런 거 시험 나오겠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슴벌레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해놨죠. 뭐 수컷은 어떻고 암컷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거고요. 암시적 묘사 197쪽. 암시적 묘사는 뭐냐면 자, 이거 대상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대상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무슨 묘사라고 하는가? 암시적 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인상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인상하면 암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시험 보면 1분 만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 어느 세월에 다 있으니까 딱 봐서 인상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인상 암시적 묘사 바로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시간이 1분 만에. 네, 1분 만에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상이라는 말만 딱 보면 암시적 묘사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네. 어렵지 않죠? 이것도 다 이음자잖아. 얼마나 보기 쉽습니까? 지금은 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는 작품이 되게 유명한데 무진이 요즘으로 어딘 줄 아세요? 순천이에요. 순천 갈대밭이 되게 유명하죠. 네. 저도 예전에 순천에 많이 가봤는데 저도 여행을 엄청 좋아해서 많이 다녀요. 근데 거기 가보면 되게 멋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의 안개를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것 좀 읽어볼게요. 무진의 명사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보세요. 얼마나 잘 썼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에 온, 그러니까 진주에 온 적군. 그러니까 그 속에 쫙 박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렸다. 표현 멋지죠? 안개는 마치 무진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자 귀신이 뿜어내는 입김과 같았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불어가기 전에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대요. 한이 있으니까.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카소리 안 나옵니까? 엄청 잘 쓰잖아요. 이 김승옥이라는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을 쓴 분인데 안개를 밤사이에 진주에 온 적군. 그러니까 밤사이 주둔했다는 거예요. 한이 있어서 매일 밤에 찾아온 여자 귀신이 뿜어내놓는 입김. 야,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안개 때문에 뭐 유배당했다라든가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인상이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연습 문제가 이렇게 네 문제가 있는데 이거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창의적 사고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거 아까 했죠. 정교성이 있어야 되고 유창성, 융통성 이런 거 했었죠. 아까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논리성은 안 나왔었죠? 거기 182쪽 다시 한번 보세요. 잊어버리셨으면 182쪽의 두 번째 단락. 창의적 사고의 기능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있죠? 유창성, 그러니까 여기 독창성을 써야 돼요. 논리성이 아니고
자, 참신하고 힘든 걸 만들기 위한 방법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쫙 보니까 4번에 기교와 장식을 살리고, 이건 뭐 제가 안 봐도 알겠죠? 기교와 장식을 너무 살리면 안 돼요. 이거 너무나 규격화된 표현이 접속사를 쓴다. 이거 틀렸죠?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접속사가 아니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접속 부사예요. 우리말은 접속사라는 게 없어요. 영어만 있지. 그 다음에 4번이고, 묘사 적절하지 않은 건데 현란한 수사와 비유를 동원한다. 이 틀렸죠? 묘사를 너무나 현란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가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방법을 적절한 거는 아까도 금방 했죠. 2번. 상투적이고 관습화된 묘사는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묘사를 할 때 너무나 뻔한 거 있잖아요. 뭐 세월이 구름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않고, 우리가 백석의 시에 보면 어떤 걸 이야기할 때 불경처럼 서럽다. 여기 있어요. 있어 보이죠? 뭔 소리인지 몰라도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딴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어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 그게 참신한 표현. 이해가요? 뭐 세월이 유수와 같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일상적이지 않는 걸 써라.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